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때 마을의 점쟁이가 어떤 어린이를 갖다가 감동을 시킵니다. 그 어린이의 이름은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1756년생이에요. 근데 1768년에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그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를 리메이크해요. 그게 바스티안과 바스티안. 12살에. 12살짜리가 와. 네. 오페라 기똥차게 하나 작곡했는데 투자 좀 하실래요? 돈을 대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의사.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 되는 싸움을 또 하러 갔는데 이게 자기 성을 비웠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을 비우면서 팔츠 선제우라는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네덜란드로 만명을 해요. 왕비의 이름이 되게 재미있어요. 엘리자베트 스튜어트. 많이 들어봤죠. 아까 제가 앤 여왕의 후사가 없을 때 앤 여왕이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스튜어트 왕조의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여러분 폐허를 쭉 돌아봐 하시다 보면 그 정원이 있는데 정원도 이 팔츠 선제우께서 엘리자베트 황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정원도 꾸미고 거기 보면 엘리자베트의 문도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트의 문이 엘리자베트 스튜어트입니다. 근데 쫓겨났잖아요.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서 아이들을 참 잘 키우십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저 위에 보면 위에 엘리자베트 공주가 있어요. 네. 그 공주가 하이헌스라든지 데카르트랑 친구가 됩니다. 판테르의 일부에 보시면 그 데카르트의 보텍스 이론이 나오는 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누구한테 헌정이 되느냐. 팔츠 선제우 부부의 첫 딸에게 헌정이 돼요. 따님께서 그만큼 과학자의 교류가 넓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문 투척 사건 이후에 신교와 국교 이렇게 현란한데 어떠한 왕족들도 저 첫 딸하고 결혼하다가는 이게 또 이제 좌표시키는 거예요. 이런. 근데 막내 여동생을 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게 조피폰 팔츠. 이분은 이제 결혼을 어디로 가느냐? 하노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왕위 계승률을 쭉 따다 보니까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앤 여왕이 있었는데 앤 여왕의 후손가 없어. 근처에 쭉 펴다 보니까 가톨릭은 안 돼. 조피폰 팔츠가 그나마 가까운 겁니다. 하노버가 그때 나라긴 하지만 15,000명. 영국은 런던 인구만 60만. 거기에 이제 왕위 개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잠시 갔다가 핸델은 영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조피폰 팔츠의 오른팔이 됩니다. 하노버 시청이 옛날에 하노버 왕궁이었대요. 조피폰 팔츠가 라이프니츠에게 월계관을 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학자라는 뜻입니다. 저만큼 아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족보학을 연구를 합니다. 소위 하노버 왕가의 기라성 같은 역사를 뭐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률 상으로 그때 이제 영국의 앤 여왕은 이 조피 공주를 되게 싫어해서 좀 영국에도 오지 마 이런데 굳이 영국 의회에 가서 우리 여왕님이 얼마나 이 성계자인데 합법적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법대 출신 핸델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 앤 여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달 전에 조피 공주가 먼저 사망하세요. 그 다음에 앤 여왕이 사망했는데 그러면 조피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영어도 못해. 아니 그냥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엄마가 영국 왕실의 피가 있지 자기는 뭐 상관없잖아요. 가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자, 라이프니츠는 조피 공주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엄마 이야기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 내가 영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영국에 지지가반이 없어. 근데 라이프니츠가 하필이면 그때 뉴턴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미적분학 저작권 원정. 60만의 대도시에 딱 가야 되는데 영국의 지금 인사가 누구예요? 뉴턴. 얘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독일 학자를 데려간다고? 그 아까 위조화폐 다 때려잡고 이제 성격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버려집니다. 라이프니츠는 버려지죠. 하노버라는 도시는 그냥 라이프니츠 도시예요. 곳곳에 라이프니츠의 어떤 기념물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두상에다가 옆에 있는 게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노버 궁정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거의 모차르트 같이 돌아가십니다. 당대 천재인데. 팽당했죠.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노버 왕가와 이 독일 왕가가 이게 섞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영어 못하는 이 조지 1세가 졸지에 15,000명 영주가 왕이 돼서 갔을 때 누가 제일 반가웠을까요? 핸델. 내가 데리고 있던 독일 출신이야. 런던의 핵인사야, 핵인사.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도망갔기 때문에 핸델이 안절부절하다가 환영음악으로 만든 게 수상음악이다. 그게 아니고요. 음악사 책에는 런던의 핸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조지 1세가 반가워했는지 나와요.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각회의를 못해요. 회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수상 하나를 찍어. 웬만하면 네가 해. 난 결제만 올려. 그게 수상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수상. 그러면 사람들 여론이 어때요? 그냥 의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핸델입니다. 우리 같으면 흠뻑쇼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바지선 띄워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바로크 음악에서 유심히 봐야 되니까 관악기가 탄생하고 북이 탄생하거든요. 밤에 바지선에서 쫙 가면서 정말로 멋있는 관악기하고 쫙 연주를 해요. 그때 당시를 기록한 역사가들을 보면 템즈강을 수없는 런드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구경거리. 조지 1세가 엄청 좋아합니다. 연금을 2배로 올려줘요. 라이프니츠는 국왕에게 의지한 거예요. 나를 잘해주겠지. 근데 뉴턴은 어떤 사람인가? 난 독고다이. 핸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식 투자했죠? 내 오페라다는 내가 지킨다. 네. 귀족이고 뭐고 내가 돈 벌어서 투자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물론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위대한 학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대의 시류를 읽는 데는 조금 약하진 않을까. 그 다음 보시면 조피 폰 팔츠가 하노브 영주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은 영국왕이 됐고 그 다음에 딸은 왕비가 프로이센에 결혼을 시킵니다. 네. 프로이센이 훨씬 큰 그 왕국이었거든요. 엄마가 라이프니츠랑 친하잖아요. 그 엄마가 라이프니츠 이야기 좀 들으라. 가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그게 베를린 아카데미입니다. 베를린에 보면 외곽에 관문이 있는데 그 샤를로텐부르크거든요. 조피 샤를로테입니다. 남편이 또 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샤를로텐부르크라는 동네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저게 베를린 공대입니다. 저기 출신 중 유명한 분 많으시죠. 아. 대표적으로 폰 브라운. 아,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이 건너편이 뭐냐면 베를린 오페라 극장입니다. 과학과 오페라, 과학 음악은 한 짝이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3달을 베를린에 있어서 아 그래요? 진짜 많이 봤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베를린 브란덴부르쉐 아카데미 데어 비셴샤프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또 뭐냐? 굉장히 동쪽에 저기 치우친 곳이에요. 그게 프로이센이었다가 브란덴부르크 공국이랑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센이 브란덴부르크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만들게 됐죠. 다시 오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라이프니츠의 후원으로 베를린의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 이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나중에 아인슈타인까지 해서 베를린 아카데미 출신들이 단일 학회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시작이 딸들의 역사. 조피 샤를로테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이 프로이센의 이제 프리드리 비렐렘 1세인데 이 사람이 좀 강한 군주예요. 애가 좀 너무 세니까 내 며느리는 이거를 갖다 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니까 우리 오빠 딸이 제일 낫네. 조피 도로테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어마어마한 교양과 음악적 자질을 가져요. 그렇지만 남편을 말리지를 못해. 그 애들이 그러면 엄마를 닮아서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컸을 거잖아요. 프리드리 2세와 빌헬미네 공주가 저렇게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역대 가장 세종대왕처럼 존경하는 분은 앙리 4세. 그렇죠. 독일의 역사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프리드리 2세. 2세. 우리 세종대왕도 아버지가 세. 그 엄마가 고생했잖아. 근데 이제 아들은 예술적 감성이 센 엄마를 닮아서 동성애를 합니다. 아빠가 알았어. 이 아빠는 용납이 안 돼. 이 아들 프리드리 2세가 눈앞에서 딱 보게 하고 그 동성 애인을 목을 자릅니다.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해요. 이제 어떻게든 그 엄마 조피 도로테아의 보살핌이 안 있으면 이 사람은 약간 사도세자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또 한 사람의 조력자가 비렐미네 공주. 동생이죠. 활발하고 능력 있고 작곡 잘하고 볼테르랑 또 친구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독일이 최고로 번성하던 프리드리 2세는 누구나 프리드리 대왕으로 불러요. 최근에 이제 그 모 드라마에서 이제 상수시 궁전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 상수시 궁전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했다고 해요. 이 장면이 과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왼쪽 구석부터 보시죠. 모페르티. 당시에 파리 왕립 아카데미 회장이었죠. 회장이죠. 이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지구가 타원임을 증명합니다. 지독한 게 자오선의 길이를 다 쟀다는 거 아니에요. 네. 4만 분의 1을 갖다 1m로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이 사람이에요. 1m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지구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기준 삼아 정하기 시작하죠. 자전을 하니까 이게 납작해졌다는 납작해지죠. 거잖아요. 네. 적도의 반경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증명하십니다.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어디가 셀까요? 북극과 적도. 질량 중심의 북극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뉴턴의 만연력 법칙은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다. 당연히 저쪽이 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자시계라는 게 중력에 의존합니다. 그 옛날에는 여기나 저기나 진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자세히 해보니까 달라. 그래서 태엽시계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거에 이제 1인자가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 그래서 용수철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하얀 분이 아니고 저 뒤에 하늘 쳐다보고 하늘 있는 베르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구경 온 사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에 계신 분은 프리드리 대왕입니다.
네. 옆으로 부는 플루트인데 이걸 갖다 트라베르스라고 그래요. 트라베르스. 우리가 트래버스 하면 가로죠, 가로. 플루트라고 이해하시도 되는데 이걸 정말 잘 부십니다. 네. 자기가 막 작곡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음악가들을 고용합니다. 네. 누가 제일 잘 나가? C.P. 바흐라고 바흐의 아들입니다. 프리드리앙의 누나, 비렐민의 공주. 그 다음에 동생 아말리아 공주. 이게 이제 음악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신 분들이 기록돼 있어요. 이 아말리아 공주는 바흐의 악보를 가장 많이 소장했던 분이에요. 베를린에다가 징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같이 만드시는데 이게 또 자기 혼자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돈 좀 많이 드신 분 멘델스존 가문가입니다. 바흐의 악보를 멘델스존 가문가 징 아카데미에서 공유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음악을 좀 해. 너 이거 좀 봤냐? 그게 그 손자가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그래서 마테순환곡이라는 게 연주돼요. 한 100년 뒤의 일입니다. 그 앞에 100년 전에 이 할머니와 같이 놀던 아말리아 공주. 이 사람은 바흐의 큰아들 프리드만하고 또 연인이 되고 끝까지 이 공주는 결혼 안 하고 그 바흐의 음악을 지키는데 그때 C.P. 바흐가 있는데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 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찾아와요. 찾아와서 프리드리앙을 만납니다. 그때 프리드리히 대왕이 연주 선율을 하나 주죠. 이걸 가지고 뭔가 다성음악을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바흐가 음악의 헌정이라는 다성음악을 만들어요. 그게 괴델 에셔 바흐라는 영원한 과학 백설책 1000페이지가 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 못하면 그 책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바흐는 젊었을 때 좀 잘 나갔어요. 이곳저곳 분류도 다니고 쾌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좋은 음악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다른 동시대 인물이 텔레만도 있었고 핸델도 있었어요. 바흐는 그 당시에 유명세를 조금 덜 탔어요. 나머지는 대졸인데 이 사람은 대학 문턱에 못 갔어요. 그때 대학생들은 거의 반 이상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해야 이제 좀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바흐는 음악을 잘했지만 약간 여기에서는 늦춰졌어요. 이때 라이프치히에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이제 성타마스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부속된 교회에서 너 열심히 해야 된다. 매주 한 곡씩 써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한 곡?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좋은 게 있어. 이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조건. 바흐는 애가 많아. 너 애들은 대학에 보내줄게. 여기서 아들들이 라이프치 대학 출신되고 큰아들 프리드만도 있죠. C.P. 바흐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바흐는 런던의 바흐라고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 바흐의 음악을 확장시켰던 거죠. 바흐는 당시에 잊혀졌지만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아까 아말리아 공주 이런 사람이 바흐를 그렇게 충조했던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바흐도 우리 C.P. 바흐가 내가 좀 애정하는 바흐인데 프리드리 대왕 저 약간 좀 짠한데 잘 살까? 우리 또 손자도 한번 봐야 되잖아. 그때 만남이 바흐의 주제입니다. 아말리아 공주도 있지만 비렐민의 공주는 어디에 시집을 또 갈 거 아니에요. 시집가면서 그 동네를 바꿔버립니다. 바이로이트라는 데가 그 당시에는 변경백이라고 해요. 귀족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집을 갑니다.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문화적으로 후져 있어. 이 비렐민의 공주는 볼테르하고 막 이렇게 작곡도 하고 당시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인데 약간 시골에 왔던 느낌? 그 귀족 부인들은 남편을 잘 구슬이죠. 우리 오페라 극장 하나 짓죠? 왜 지은 거예요? 그게 바이로이트 변경백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진짜 바로크 건축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바이로이트에서 오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바그너란 사람이 왜 바이로이트에서 오페라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원래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오페라는 사운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고 이 오페라 극장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새로 그냥 지읍시다. 그게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입니다. 바이로이트라는 곳이 오페라가 시작되는 것은 바그너 이전에 비렐민의 공주가 있었고 비렐민의 공주의 어머니는 조피 도로테하고 그 외할머니는 하노버에 시집갔던 조피 공주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이 여성들의 역사가 독일의 과학과 예술을 거의 그냥 다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 괴델 에셔 바흐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갑시다. 이 괴델 에셔 바흐가 약간의 중의적 표현을 씁니다. 칸토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칸토어 하면 우리 수학하시는 분은 무한이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음악 하시는 분이 들으면 직업입니다. 직업.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하면서 네. 회중을 이끌고 바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칸토어의 여성형이 칸토린이에요. 최근에 MBC 다큐에서 칸토린이라는 직업을 갖다 소개한 적이 있죠. 칸토어라는 게 바흐의 직업임을 이해를 잘 못하면 중간에 칸토어를 증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의적으로 쓰이는 거죠. 네. 그 중간에 또 보면 게델 에시아 바흐라는 책을 보시면 크로마틱 판타지라는 챕터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이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번역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내용은 음악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색깔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 용어로는 색채에 대한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선상의 아리아가 또 나와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나오겠지라는데 갑자기 괴델의 지 명제가 나와요. 지는 증명 불가능하다. 마치 그 문장 안에 모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선상의 아리아가 뭐냐면 바이올린 현 중에 지현이 있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상의 아리아를 아시는 분은 괴델의 지명제 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넘어가지 뭐. 다 알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과학과 음악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는 우리 한번 깔고 갈까 이렇게 간 거야. 일부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장면이 일부에 뉴턴과 2부에서 넘어가는 장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장면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고 놀았는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카톡 보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모멸이 뭡니까? 익식. 편지를 받았는데 답을 안 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뉴턴한테 편지 보냈잖아요. 최단 강화곡선. 그때 뉴턴이 위조화폐품 잡고 다니고 있어. 퇴근할 때 집에서 보고 출근 전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받아본 이쪽 아저씨들이 발톱만 봐도 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랬던 시대인데 제가 주목한 이 편지는 뭘까? 지난 2월에 최현영이라는 음악가분. 이분이 또 수학 덕후셔. 음악가 중에 수학 덕후도 이게 많습니다. 1750년, 52년 그때 오일러는 라이프니츠와 조피공주가 만들었던 베를린 아카데미에 있었던 거예요. 프리드리 대왕이 또 일을 막 시켜요. 포탄의 탄도 계산하라고.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나왔던 이 라모의 음악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르누이 오일러까지 합세를 하는가. 조프랭 부인의 선배 마담은 탕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탕생 부인이 어떤 거냐면은 이 살롱이라는 게 약간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많다 보니까 부적절한 관계로 그 애를 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인싸인데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났다는 걸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커. 근데 엄마가 그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애는 절대로 엄마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드라마에 나와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죠. 똑같은 이야기가 달랑베르입니다. 달랑베르는 엄마의 살롱에 절대 안 가요. 어디 가냐? 여기 갑니다. 엄마의 살롱을 이어간 조프랭 부인. 이 조프랭은 또 누구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거울의 방이 있어요. 거울의 방을 만든 회사. 그 거울을 만든 생고뱅 회사 경영진의 부인입니다. 계몽주의자를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서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라모, 달랑베르 쭉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논쟁을 했느냐. 이때 논쟁 중에 가장 큰 논쟁이 바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모라는 분이 좀 약간 늦은 나이에 오페라를 냈는데 이폴리트와 아리시라는 건데 이 당시에도 1458이 완전 음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삼도 단삼도는 사실은 약간 끓이는 이 사람이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찬반 양론이 나뉘어요. 음반을 딱 출시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밑에 뭐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네. 그때 비평 중에 하나가 바로크입니다. 라모의 오페라를 비판하는 단어가 바로크였는데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음악을 통칭하는 언어로 바뀐 거죠. 알아주셔야 되신 게 도움이라는 단어는 두오모에서 나왔다. 네. 콰이어는 음악 용어가 아니고 원래 건축 용어였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바로크는 라모의 오페라를 비판하다 보니 됐다. 그러면 이때 개봉주의자들은 라모를 처음에 파동방정식으로 사마음 뭐 이런 것들 원리를 막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이때 다시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됩니다. 나뉠 때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 제일 큰 논쟁은 라모의 오페라는 여전히 다성음악적인 바로크 시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화성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면 네. 이때 이상한 음악이 나와요. 다시 화성과 복잡한 이런 게 아니고 네. 단선율이라고 해서 귀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선율들이 탄생해요. 그 화성학의 완성이 라모라는 사람이고 라모가 그걸 잘 쓰다 보니까 바로크란 용어까지 탄생을 했는데 다시 사람들은 화성이나 복잡한 거 말고 약간 심플하고 명쾌한 걸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이 이분이십니다. 페르골레지, 마님이 된 하녀라는 겁니다. 이 찬반 양론이 나뉘어요. 대판 싸웁니다. 그때 이 계몽주의자들은 이런 쪽을 더 원했어요. 일반 사람들, 복잡하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듣는 대중적인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의 강호, 야 그래도 화성과 대입법, 무슨 다성음악적인 야 모름지기 음악이란 말이지 싸우는 거예요. 이때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루소. 루소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은 숫자 악보를 개발합니다. 숫자만으로도 악보 돼. 그러면 이 사람도 그 페르골레이지의 음악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율로 오페라를 지가 작곡합니다. 그게 마을의 점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 있죠. 따다라다라다라다라단 따다라단 따라다라다. 찬송가 중에 이 루소의 이 선율이 2개나 들어가요. 바로크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고전파 시대. 빰빰빰빰. 심플한 선율을 하나 다 죽여버리는 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때 마을의 점쟁이가 어떤 어린이를 갖다가 감동을 시킵니다. 그 어린이의 이름은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1756년생이에요. 근데 1768년에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그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를 리메이크해요. 그게 바스티안과 바스틴. 12살에 12살짜리가 와. 네. 오페라 기똥차게 하나 작곡했는데 투자 좀 하실래요? 돈을 대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의사. 모차르트가 어른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할 땐 귀엽잖아요. 오페라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메스머. 메스머. 과학사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돈을 내셔가지고 이분이 또 누구를 존경하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을 존경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때 악기를 하나 개발해요. 글라스 하모니카라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악기를 또 모차르트한테 가르치죠. 그러니까 모차르트 우리 전주 선생님께서 또 가르치니까 그 곡을 소나타도 작곡 하고 막 그래. 지금은 안 씁니다. 그게 이제 유리 긁히는 소리 나면 예, 좀 안 문제가 좋다고. 있어요. 이 양반이 성공을 한 게 어디선가 하면 기치료, 자석치료를 해요. 인간의 몸에 혈류가 자기 유체를 이용해서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몇몇 귀부인들이 이게 기치료에 빠져요. 프랑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보면 목에 자석 메고 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얼마까지. 왜 사람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쇼머의. 좀 모차르트 데뷔시킨 사람이잖아. 그 진짜 셀럽 하나 만들어줬잖아. 그 사람들이 빠져들을 때 여기에 태클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보아지입니다. 그때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라보아지가 누구를 초청하냐?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 당신이 그 악기 줬다며. 이 양반 말 맞아?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옆에 이제 의사 한 분. 의사도 또 끼야 되잖아요. 그 의사 이름이 기요틴이에요. 길로틴. 단도대만. 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전에 임상시험이라는 게 탄생을 막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는 클리니컬 테스트라는 말 쓰고 동물한테는 애니멀 익스페리먼트라고 할 거잖아요. 클리니컬 테스트를 하셨던 분이 영국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탄생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맹검이라 블라인드 테스트. 양쪽에다가 치료를 했다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기치료가 맞고 이거는 맹탕이야. 그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때 도입합니다. 네. 효과가 없어. 다 똑같아. 이때 되면 그 결론으로서 쫓겨나죠. 네. 근데 이제 라보아지에도 혁명의 도구로서의 길로틴의 단도대로 희송이 되고 그렇죠. 그 중간에 끼인 게 이 라모의 오페라 이런 사람들의 오페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때 요 메스머 검증위원회가 딱 끝나자마자 처음에 어린 모차르트한테는 메스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나의 신이죠. 영웅이. 모차르트의 후기 거의 마지막 오페라 중에 하나가 고집한 투테라고 있습니다. 그게 메스머가 나와요. 바보 천치과학자 뮤지컬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첫 장면에 메스머가 나옵니다. 메스머가 모차르트의 묘지를 찾아러 가는 장면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스머가 볼 때는 모차르트는 자기와 애증이죠. 애증. 모차르트가 볼 때 메스머도 애증이에요. 이런 걸 보시면 음악과 과학과 당시의 계몽주의 또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 시대 이 살롱 문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1부와 2부 초기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다 3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요. 페르골레지의 그 오페라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열광을 시켰을까? 마님이 된 하녀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박해상 안될거하게 출연하셨죠. 네. 전혀 어렵지 않죠. 마님이 된 하녀예요. 지금 하녀가 주인을 갖고 놉니다. 짓짓 이게 입 닥치세요 이런 거래요. 이게 1700년대 오페라인데 입 닥쳐. 이게 뭐냐면은 귀족 주인이 노총각이야. 근데 하녀가 지금 갖고 놀잖아요. 계급 혁명의 전조입니다. 이게 1750년 그 파리에서 혁명 직전이잖아요. 폭발적인.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소예요. 계몽주의자. 이게 왜 문제냐고. 우리가 보면 이 BTS나 블랙핑크가 국회의원을 두려워할까? 국회의원이 조심해야죠. 이때 이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루이 14세가 왜 그렇게 발레를 하고 거기에 궁정음악가를 키웠을까? 왜 조지 1세가 핸델을 자기가 품었을까? 음악이 권력입니다. 관능적 매력은 정치 권력을 압도합니다. 그 음향 공간을 왜 그렇게 확장하려고 했을까요? 왜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수직으로 올리고 옆으로 넓히고 과연 그게 꼭 종교의 힘만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게 제가 이제 과학과 음악의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상 선생님께서 안될과학에 출연했던 장면을 잠깐 한번. 물리학에서 제가 가장 듣다가 어려운 댓글을 달아야 부분이거든요. 되겠다 싶어서 네, 갓길에 영혼이 주차하고 영혼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 제가 여기서 영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뇌까지 신경으로 전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0.1초에서 0.2초. 자, 그러면 지휘를 보고 지휘자의 비트가 내 눈에 뇌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꽤 시간이 걸려요. 그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낸다든지 손에 연주할 때까지 다시 또 0. 몇 초 걸립니다. 어떻게 박자를 맞추죠? 근데 악기는 어떤 거는 바로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는 누른 다음에 약간 뒤에 소리가 나요. 그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또 있어요. 맞추잖아요.
서로의 공감이죠. 그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늦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요. 인간이 어떻게 서로 교신하고 있고 공감하는지는 이 물리적인 감각만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그 집단으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을까? 그걸 알려고 우리는 과학을 하는 것이고 과학은 딱딱한 수학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이 왜 중력 법칙을 거스르면서 근무를 쌓으려고 했는지 왜 음향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왜 음악가들 옆에서 무지개 색깔이 굳이 7개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은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누군가는 권력에 잘 붙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음악의 역사를 갖다가 음향 공간의 역사를 본다면 과학을 조금 약간 폭넓은 통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관점이었고 그 부분이 지금의 판타레이는 약간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안될 과학의 이 인물관계도 설명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보충을 해봤습니다. 사실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박사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는 비워놓고 있을 테니까 네. 조만간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